부자였던 한 남자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아들을 돌보기 위해 간병인을 고용했다. 그러나 그녀가 그 소년과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그녀가 본 것은 그녀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안나는 하얀 유니폼의 깃을 정돈하며 거대한 장씨 집안의 저택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오늘은 그녀의 첫 근무일이었다. 그녀는 전문가로서 매우 유력하고 부유한 가문에 추천되어 이곳에 오게 된 것이다. 그녀의 임무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소년을 돌보는 일이었다. 식물인간 상태란 의식은 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안나는 그 아이에게 최고의 간병인이 되어야겠다는 각오로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를 맞이한 사람은 아이의 아버지인 장태호였다. 그는 중년의 키가 보통인 남자로 희끗한 머리를 정갈하게 뒤로 넘기고 있었고 그의 얼굴엔 넓은 미소가 떠 있었다. 안나 씨, 우리 집처럼 편히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장 선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나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조심스럽게 집 안 구석구석을 살폈다. 태호는 그녀에게 집 안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하며 그들을 가로막았다. 태호는 그녀를 자신의 아내이자 아들 민우의 계모인 이지은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또렷한 이목구비에 물결치는 갈색 머리를 가진 여자였고 안내게는 어딘가 도도하고 거리감 있는 인상으로 비쳤다. 그녀는 갑작스레 나타났으며 안내게 거의 관심도 주지 않았다. 약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민우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지은이 말했다. 우리 가족이 신뢰하는 병원에 데려가고 싶어요. 그녀는 마치 그 상태 악화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의사가 지금 치료법이 효과 있다고 했어요. 이건 전국에서도 최고 수준의 치료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나는 그들의 말다툼을 지켜보며 무언가 갈등의 중심에 자신이 놓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내 아들에게 최고의 치료를 받고 있어. 하지만 상태가 심각하다는 건 알잖아. 그가 말을 이었지만 계모는 분명히 불만스러워 보였다. 당신은 왜 항상 내 말은 무시하고 민우 어머니의 말만 믿는 거야? 지은은 울분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안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보여주신 약들은 제가 읽어봤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고 해를 끼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었어요. 저는 민우 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는 희망을 담은 시선으로 말했다. 태호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아내와 저는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그는 안나를 민우의 방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안나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자 태호는 그녀를 민우와 단둘이 남겨두고 방을 나섰다. 안나는 약을 확인하고 침대에 누운 민우의 자세를 고쳐주었다. 아이는 침대에 누운 채 몹시 작고 연약해 보였다. 그의 주위에는 수많은 튜브와 의료 장비들이 있었다. 불쌍한 아이야. 네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안나는 몹시 감성적인 사람이었고 민우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아이 곁에 다가갔다. 아이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감긴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고 그 안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듯했다. 방의 분위기에 익숙해질 즈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민우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향해 커다란 눈을 떴다. 그의 건강 상태로는 그런 움직임이 불가능했기에 안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민우는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듯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나는 몸을 숙이고 조용히 속삭였다.
민우야, 네가 내 말을 이해한다면 한 번 더 움직여줘. 그녀는 믿기 어려운 마음으로 부탁했다. 정적이 흘렀고 그 뒤로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처럼 그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미세하게 움직였다. 가족에게 말하러 갈게. 그녀는 당장이라도 달려나갈 듯 말했다. 그러나 그 순간 민우의 눈이 크게 벌어졌고 그의 심박 모니터가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안나는 급히 멈췄다.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니? 그렇다면 손가락을 2번 움직여줘. 나는 네 마음을 알고 싶어. 그녀가 묻자 민우는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손가락을 2번 움직였다. 그것은 분명히 그가 가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안나는 문 쪽으로 가서 복도를 확인한 후 다시 민우 곁으로 돌아왔다. 걱정 마, 민우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반드시 도와줄게. 그녀는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약속처럼 말했다. 그 순간부터 안나는 이 집 안어딘가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확신을 품게 되었다.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그녀는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결심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안나는 민우를 돌보는 매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민우의 상태가 나아지고 있는지 혹은 더 나빠지는지 단서를 찾으려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약을 정리하던 안나는 눈에 띄는 한 작은 병에 시선을 멈췄다. 그 병은 다른 명확하게 라벨이 붙은 약병들 뒤에 반쯤 숨겨져 있었고 어떤 표시도 없이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다. 이건 뭐지?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점점 커지는 의심을 느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열린 문틈 사이로 그녀를 지켜보던 지은이 방 안으로 급히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시선은 안나의 손에 들린 병에 꽂혔다. 안나 씨, 지금 손에 든 그게 뭐죠?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안나는 반사적으로 병을 뒤로 감추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약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에서 긴장이 느껴졌다. 원래 있던 곳에 놔주세요. 지은은 짧게 말하고는 방을 빠르게 빠져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뒤 안나는 그 병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마음속에서 결심했다. 이 약을 반드시 조사해봐야겠다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병을 주머니에 넣고는 다시 민우 곁으로 돌아갔지만 생각은 온통 약과 지은의 태도에 집중되어 있었다. 왜 그녀는 그 약을 숨기려 했을까? 민우는 왜 가족을 두려워할까?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는 없어. 안나는 마음속에서 점점 확신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날 밤 민우가 깊이 잠든 후 안나는 방 안을 조용히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과 찬장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며 이상한 물건을 찾았다. 그러다 옷장 맨 아래에 놓인 작은 가방을 발견했고 그 안에는 그 병과 똑같은 약의 빈 병들이 여럿 들어 있었다. 안나의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안나는 급히 가방을 숨기고 방을 정돈했다. 그 순간 방에 또 다른 여인이 들어왔다. 안나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강한 인상과 매서운 눈빛을 가졌고 어딘가 슬픔과 절박함이 묻어나는 눈으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아이 상태가 어때요? 어제랑 비교해 달라진 게 있나요? 그녀는 안내게 묻고 나서야 자신을 소개했다. 전 민우 엄마 박선영이에요. 그녀의 존재에 안나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답했다. 지금까지 특별한 변화는 없었어요. 선영은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민우는 더 이상 안내게 신호를 보내지 않았고 그녀는 자신이 착각했던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때 지은이 방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선영을 보는 순간 곧바로 날카롭게 변했다. 또 예고도 없이 오셨군요. 선영 씨, 이건 민우에게 좋지 않아요. 당신 정말로 아이 상태가 걱정되긴 해요.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선영은 눈을 부릅뜨고 지은을 바라보며 응수했다. 난 그 아이의 엄마야. 당연히 걱정되지. 그리고 내 아들 보는데 무슨 초대장이 필요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근데 왜 매번 네가 온 날엔 아이 상태가 나빠져? 그 말에 지은은 얼굴을 굳혔고 상황은 점점 격해져 갔다. 안나는 둘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나섰다. 두 분 모두 민우를 생각해서라도 다른 방에서 이 문제를 차분히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요? 민우에게는 조용함과 안정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선영은 안나를 곁눈질로 보며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 처음 온 간병인이잖아요. 우리 가족이나 내 아들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나서요. 그 말에 안나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지은이 끼어들었다. 안나 씨는 여기 새로 왔어요. 이런 일에 휘말릴 필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냉담했다. 선영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난 이렇게 생각해. 어떤 간병인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야. 그녀는 날카로운 눈초리를 남기고는 방을 떠났다. 지은 역시 조용히 따라 나가며 끝까지 서로를 견제하는 듯 했다. 방 안에 남겨진 안나는 민우를 바라보며 아이 주변에 감도는 긴장과 어두운 기운을 다시금 느꼈다. 그녀는 그날 밤 다시 수색을 시작했다. 욕실의 서랍장 아래에서 또 다른 병을 발견했는데 이번엔 액체가 짙은 초록색을 띠고 있었고 끈적한 느낌까지 주었다. 이건 더 이상해. 그녀는 속삭이며 점점 사건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새벽 태호가 아들을 보기 위해 방에 들어왔다. 그는 민우의 얼굴을 조심스레 살피며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지냈나요? 변화가 있었나요? 그의 눈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고 안나는 그가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말할 수는 없었다. 아니요, 아직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안나는 자신의 노트를 재빨리 덮으며 대답했다. 태호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헌신은 저희에게 큰 힘이 돼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방을 나갔다. 안나는 민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모든 진실은 약, 진단서, 그리고 숨겨진 가족의 비밀들 사이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 마음을 다잡았다. 다음 날 아침 안나는 민우의 방에서 근무를 시작하며 한층 더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민우의 상태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지만 그 차분함은 이제 안내게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약을 정리하고 있을 때 지은이 트레이에 약병을 하나 들고 방에 들어왔다. 좋은 아침이에요, 안나 씨. 이건 새로운 약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거예요. 이건 확실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안나는 조용히 그녀의 행동을 주시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새로운 약은 그녀의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혹시 처방전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민우 기록을 갱신해야 해서요. 안나는 침착하고 전문적인 어조로 말했다. 지은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표정이 흔들렸다. 물론이죠. 제가 가져올게요. 그녀는 급히 대답하고 방을 나갔다. 지은이 사라진 틈을 타 안나는 민우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숨결은 고르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잠시 후 지은이 돌아왔지만 손에는 아무런 문서도 들려있지 않았다. 죄송해요. 처방전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진짜로 의사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 그녀는 다급한 듯 변명했다. 안나는 속으로 깊이 의심했다. 이건 거짓이야. 그녀는 직감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 의사 선생님과 직접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은의 얼굴에 분노가 스치듯 지나갔다. 당신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건 의사가 준 약이에요. 나도 민우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계속 이렇게 내 말을 의심한다면 우리와 더는 함께 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냉정했지만 안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민우가 최우선이에요.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고 무언가 잘못된 게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해요. 저는 반드시 의사와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나는 결연하게 말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안나는 다시 노트를 펴고 방금 있었던 상황과 민우의 상태 변화를 상세히 기록했다. 그리고 속으로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행동에 나서야 해. 지은이 준 그 약을 주시한 후 민우의 얼굴에 미세한 일그러짐이 나타났고 호흡 또한 약간 가빠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생체 수치도 미묘하지만 명확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이 약은 아이에게 맞지 않아. 더는 지켜볼 수 없다. 안나는 방 안에서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는 정말로 의사를 직접 만나야 해. 그녀는 손에 든 병을 가볍게 쥐고는 다짐하듯 말했다. 지은이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이번엔 얼굴에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작은 쪽지를 내밀었다. 여기 의사 선생님 연락처예요. 이름은 권재우 박사님이세요. 직접 확인해보세요. 안나는 손을 떨며 쪽지를 받아들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도 정중했다. 그녀는 가능한 한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며 가능한 빨리 아이를 봐달라고 요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권재우라는 이름의 의사가 도착했다. 그는 단정한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고 눈빛은 침착함을 담고 있었다. 안나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다. 마침내 전문가가 도착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의사는 민우를 꼼꼼하게 진찰했다. 안나는 그의 모든 손짓을 집중해서 지켜보았다. 진찰이 끝나자 안나는 조심스럽게 지은이 가져온 약을 내밀며 그것이 투여된 후 민우의 상태가 악화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의사는 약을 한참 들여다본 후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약은 민우의 상태에 맞게 처방된 약입니다. 일시적인 생체 수치 변화는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하며 가방을 닫았고 고개를 살짝 돌려 지은을 바라보았다. 안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이라 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여전히 뭔가 잘못되었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내면은 혼란스러웠다. 의사와 지은이 방을 떠나자 안나는 민우 곁에 조용히 앉았다. 방 안은 어둠 속에서 의료기기에 미세한 진동음만 울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의심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약병, 처방전 없는 약물, 아이의 반응, 그리고 지은의 태도. 무언가 분명 숨겨진 진실이 있었다. 그 순간 민우가 다시 몸을 움직였다. 안나는 깜짝 놀라 몸을 굽혔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고
눈꺼풀이 열렸다. 이번엔 그 눈 안에 맑고 분명한 의식이 담겨 있었다. 민우야, 들리니? 안나는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움직였다. 말하고 싶은 게 있니? 난 여기 있어. 널 도와줄게. 안나는 가까이 다가가며 속삭였다. 그때 민우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희미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다. 경찰을. 안나는 숨을 멈췄다. 믿을 수 없었다. 식물인간 상태로 알려진 이 아이가 지금 분명히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그것도 경찰을. 그의 숨은 여전히 가쁘고 약했지만 그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건 결코 착각일 수 없었다. 무언가 아주 심각한 일이 이 아이에게 벌어지고 있어. 안나는 조용히 말했다. 알았어. 내가 경찰을 부를게. 그러나 그 순간 복도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들려왔다. 안나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숨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지은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찻잔이 들려 있었다. 민우 상태는 어때요?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조용히 물었다. 안나는 민우를 흘끗 바라보았다. 그는 다시 눈을 감고 있었다. 별다른 변화는 없어요. 안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었다. 오늘 밤 반드시 경찰에 연락해야만 한다. 그날 밤 저택이 완전히 잠잠해지고 모두가 잠든 듯한 고요한 정적이 흐를 때 안나는 조용히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하지만 더는 머뭇거릴 수 없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경찰서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차분한 목소리의 오퍼레이터가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씨 댁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간병 중인 아이가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으나 최근에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고 오늘 밤 분명하게 저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발 가능한 한 빨리 도움을 보내주세요. 오퍼레이터는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했고 안나는 최대한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답했다. 아이가 가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정체불명의 약물이 투여되고 있으며 가족이 이를 숨기려 한다는 것, 그리고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오퍼레이터는 곧바로 순찰차를 보내겠다고 약속했고 안나는 통화를 마친 뒤 전화를 숨겼다. 그녀는 다시 민우의 침대로 다가갔다. 소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이제 단순한 무표정보다는 어딘가 긴장감 있는 이완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의 짧은 한마디, 경찰을 이라는 말은 그 작은 몸에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안나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모든 준비가 되었음을 되뇌었다. 오늘 밤이 고비였다. 얼마 후 저택문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안나는 조심스럽게 문으로 가서 열었고 그 앞에는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어서 오세요.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아무도 눈치채지 않게 해주세요. 경찰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나를 따라 조용히 민우의 방으로 향했다. 방에 도착하자 안나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민우가 처음 손가락을 움직였던 순간부터 말없이 눈으로 도움을 요청하던 모든 신호들, 그리고 오늘 밤 직접 경찰이라는 말을 꺼냈던 그 결정적인 순간까지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수상한 약병들과
가족의 이상한 반응들까지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경찰관들은 조용히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한 명은 민우의 상태를 관찰하며 다른 한 명은 질문을 이어갔다. 처음 아이가 의식을 보였던 건 정확히 언제였나요? 경찰관이 물었다. 며칠 전입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고 이후 2번 움직이며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는 신호를 줬어요. 오늘 밤엔 경찰을 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약하게, 하지만 명확하게요. 안나는 그날의 충격을 되새기며 대답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병을 하나 들어 올렸다. 이 약이 문제라고 하셨죠? 네. 병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고 이 약을 투여한 후 아이는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생체 수치도 악화됐고요. 처방전도 없었습니다. 안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태호가 방에 들어섰다. 그는 경찰을 보며 놀란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이죠? 여긴 왜 경찰이... 안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민우가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찾아낸 약 중 몇 가지는 의사의 처방이 없는 수상한 약이었습니다. 민우는 지금도 계속 몸 상태가 나빠지고 있고요. 태호는 한순간 멈칫했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권 박사만 믿었고 지은이가 말하는 약들이 모두 맞는 줄 알았어요.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지은이었다. 그녀는 방 안의 경찰을 보자 얼굴이 경직되었고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다. 여기서 뭐 하세요? 우리 집에서 경찰이 왜... 안나는 눈을 맞추며 말했다. 민우가 직접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준 약물 이후로 아이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흠칫하며 굳어졌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민우는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경찰관 한 명이 그녀 앞으로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저희는 상황을 조사 중이며 지금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지은은 점점 숨을 거칠게 쉬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그녀는 천천히 물러나 문가에 섰다. 언제부터 민우 군이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누가 치료 결정을 내려왔죠? 경찰관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1년쯤 됐어요. 사고 이후부터 그런 상태예요. 치료는 남편 태호 씨가 주로 결정했고 전 단지 그냥 돕고 있었어요. 저도 아이가 회복되기를 바랐어요. 그러나 안나는 그녀의 말에 진심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마르도록 말라 있었다. 경찰관이 다시 물었다. 그럼 왜 이 약병들엔 아무 라벨도 없었고 왜 처방전도 없었나요? 지은은 당황하며 대답을 회피하려 했지만 결국 궁색한 변명만 내뱉었다. 그건 약국에서 받은 거예요. 잘못된 건지도 몰라요. 저는 그저 정말 아이를 위해서... 안나는 그 모든 말을 들으며 확신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행동이었다. 지은의 흔들리는 태도는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때 민우가 다시 몸을 살짝 움직였다. 안나는 급히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민우야, 말할 수 있겠니? 그녀는 희망을 품고 속삭였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고 이번엔 훨씬 또렷하게 입술을 움직였다. 아빠,
계모, 믿지 마세요.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 했다.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고 태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한 발짝 물러섰다. 지은은 아이의 말을 듣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민우야? 그녀는 외치듯 말했지만 경찰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진정하시죠. 지금은 아이의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분명히 밝혀낼 것입니다. 안나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는 분명했다. 민우는 자신을 둘러싼 어둠을 깨뜨릴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소리가 마침내 세상에 닿기 시작한 것이다. 방 안은 긴 침묵에 잠겨 있었고 민우가 마지막으로 속삭인 말이 공기 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아빠, 계모, 믿지 마세요. 그 몇 마디가 가져온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태호는 멍하니 민우를 바라보았고 지은은 그 말을 부정하듯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빛엔 이제 공포가 서려 있었고 그동안 감춰왔던 모든 진실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자각한 듯했다. 경찰은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이 방의 모든 것이 조사 대상입니다. 모든 약물은 압수하고 가족 구성원 전원의 진술을 받을 것입니다. 그동안 누구도 이 집을 나갈 수 없습니다. 지으는 것에게 반발하려 했지만 경찰이 그녀 앞으로 다가오며 입을 막았다. 그녀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민우의 말을 들은 지금 경찰도 더는 시간을 끌지 않았다. 태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머리를 감싸쥐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야? 그의 입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는 분명 아들을 사랑했지만 너무 많은 걸 지은에게 맡겼고 그 신뢰가 배신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다. 잠시 후 경찰관이 민우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우야, 혹시 너를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더 말해줄 수 있겠니? 약을 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니? 소녀는 매우 힘겹게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엄마, 선영 이모도 믿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더욱 희미해졌지만 확실히 들렸다. 안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선영, 민우의 친엄마까지도. 그녀는 지금까지 아이를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모든 것이 연기였던 것인가? 경찰 역시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며 표정을 굳혔다. 상황은 단순한 가족 내 갈등이 아니라 보다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죄로 번지고 있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태호가 경찰서로 불려가 추가 진술을 하고 돌아온 날, 그는 안내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믿기 어려울 만큼 떨리고 있었다. 안나 씨, 경찰이 밝혀낸 내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지은뿐 아니라 선영도 그리고 권재우라는 그 의사도 모두 공모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민우의 회복을 일부러 늦추고 1년 뒤에 받게 될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안나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것은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로 맞춰주는 끔찍한 진실이었다. 라벨 없는 약, 민우의 고통, 선영의 가식적인 눈물, 권 박사의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진단들. 모든 게 한 가지 목적 아래 모여 있었다. 돈, 오직 돈이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했고 곧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권재우는 실제로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의료 면허조차 없는 사기꾼이었고 지은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처방을 내리고 민우의 상태를 인위적으로 유지해왔다. 그의 역할은 아이를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서도
절대 회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선영 역시 민우를 위한 진심 어린 사랑은 없었다. 그녀는 아들을 단지 보험금의 수단으로 여겼고 아이와의 관계를 유지한 이유도 그저 돈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계획의 또 다른 축이었고 아이가 정말로 회복해버리면 모든 것이 무산될까봐 적당히 눈물 흘리며 적당히 거리를 유지했던 것이다. 경찰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체포했다. 위조된 의료 문서, 보험금 신청 계획서, 녹취된 대화와 숨겨진 서류들은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었다. 지은, 선영, 그리고 권재우는 모두 구속되었고 민우의 상태를 악화시킨 혐의와 보험 사기로 기소되었다. 재판은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피해자인 민우와 아버지 태호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태호는 모든 것을 후회하며 증언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들은 제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껏 혼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안나 역시 증언했다. 그녀는 민우가 어떻게 처음으로 손가락을 움직였는지, 그녀를 어떻게 신뢰하며 신호를 보냈는지, 그리고 결국 경찰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 있었던 감동적인 순간까지 모두 이야기했다. 많은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법정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판결은 무겁고도 명확했다. 지은은 아동학대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선영은 방조와 공모 혐의로 10년을 선고받았다. 권재우는 무면허 진료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민우는 마침내 진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건 이후 민우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정식으로 진료를 받았고 점차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회복은 느렸지만 확실했고 이제 그의 주위에는 진심으로 그를 아끼는 사람들만이 남아 있었다. 태호는 그 어떤 순간보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기 시작했고 안나는 민우 곁을 끝까지 지켰다. 몇 주 후 안나가 병실을 방문했을 때 민우는 침대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눈은 밝았고 얼굴에는 고통 대신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의 보상이었다. 안나는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다. 그녀는 민우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너는 살아남았고 이제 다시 살아갈 수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 이야기는 법정의 판결로 끝났지만 민우와 아버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간병인의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진심과 정의는 결국 모든 어둠을 이겨낸다. 그들의 미래는 이제 밝고 따뜻한 빛으로 채워질 것이다.